저도 정말 그것만큼은 걸리고 싶지 않은 병 1위가 뇌졸중입니다. 대부분의 뇌졸중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증상이 생겨서 가까운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CT상에선 큰 이상이 없었고 두통에 대한 진통제를 처방받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환자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은 2, 3일 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저한테 거의 절규하듯이 하면서 하셨던 말이 생각나요. 안녕하세요. 삼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정진영입니다. 저희 의사들 간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해오는 속설 같은 게 있습니다. 본인이 전공한 병에 본인이 걸린다. 예를 들면 혈액암을 전공하는 의사가 본인이 혈액암에 걸린다든지, 대장암을 평생 동안 수술했던 의사가 본인이 대장암에 걸린다든지, 실제로 그런 예들을 접하다 보면은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보는 게 제 전공이잖아요. 저도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돼야 된다는데 정말 그것만큼은 걸리고 싶지 않은 병 1위가 뇌졸중입니다.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증상이 생겨서 남편분과 함께 가까운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CT상에선 큰 이상이 없었고 환자는 그냥 두통에 대한 진통제를 처방받고 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환자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제가 있던 병원에 응급실로 환자가 오셨는데, 환자가 오셨을 때 이미 동공이 다 열려있는 뇌사 상태였어요. 제가 다시 한번 CT 촬영을 했더니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져 있는 동맥류가 파열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서 환자분은 거의 뇌사 상태가 되셨습니다. 수술을 하러 만약에 뇌 두개골을 열게 되면 이 압력으로 인해서 뇌가 거의 밖으로 솟구쳐 나오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은 2, 3일 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저한테 거의 절규하듯이 하면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본인은 머리가 아파서 가까운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을 갔고, 거기서 의사가 검사를 하라고 해서 뇌 CT를 찍었는데, 그리고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알고 귀가를 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뇌사에 빠질 정도의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걸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보호자 같아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만큼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2024년 질병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한 최근 10년 동안 10% 정도의 뇌졸중 환자들이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망률이 더 중요해요.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들의 1년 내 사망률이 30%가 넘거든요. 즉 뇌졸중에 걸린 나이 드신 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란 거죠. 이 뇌졸중이라는 병이 가장 무서운 점은 어떤 점이냐면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60세 이상에서 사망 원인 3가지를 꼽는다면 1등이 항상 암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뇌졸중, 심장병 이렇게 되는데요. 암이나 심장병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뇌경색 병이나 반대로 혈관이 부풀어지고 터지는 뇌동맥류 같은 병들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즉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 몸속에 이런 시한폭탄이 살아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뇌동맥류가 파열돼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그 두통에 생기는 정도가 다양합니다. 제가 1단계에서 5단계 정도까지 나누는데요. 1단계는 그냥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 하는 정도가 1단계고요. 점점 심해지면 의식이 흐려지는 단계가 가고, 마지막 5단계는 뇌사 상태에 빠지는 코마 단계를 말하는데요. 저희들이 가끔 지주막하 출혈 환자들을 보다 보면 두통이 생기고 구토할 것 같은 증상이 생기니까 가까운 내과를 가거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소화제 약을 처방받거나 수액주사를 맞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이게 뇌출혈이라고 해서 막 다 의식을 잃고 마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만 아프고 메스꺼리는 정도의 두통 증상으로 환자분이 막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뇌혈관을 보는 MRA라든지 CT로 혈관을 보는 검사를 해서 동맥류가 발견되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초응급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두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벼락두통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의 대표적인 증상이 벼락두통인데요. 말 그대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은, 평생 살면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심한 두통을 벼락두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진료실에 환자분들이 와서 저 벼락 두통이 있어서 머리 검사를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환자분께 그러면 언제부터 머리가 아팠습니까? 그러면 이틀 전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틀 전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뭐 하고 있을 때 아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두통이 발생했던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벼락 두통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틀 전부터 자고 나니까 머리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다릅니다. 진짜 저희가 뇌동맥류 파일 때 말씀드리는 벼락 두통은 제가 그때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반쯤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갑자기 뒷머리랑 뒷목이 깨질 듯이 아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통이 발생한 시간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것들은 진짜 벼락 두통이라고 볼 수 있고 반드시 머리에 대한 검사 그리고 혈관에 대한 검사들이 필요한 두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심해지는 두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에 종양이 있다든지 뇌에 출혈이 있어서 뇌가 부종이 생기는 즉 뇌가 붓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서 있을 때보다 누워서 잠을 잘 때 피가 머리 쪽으로 좀 더 많이 쏠리겠죠. 그러면 부종이 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더 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으로 생기는 흔한 두통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 오후가 될수록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면서 점점 두통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뇌종양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은 밤에 야간에 잘 때 새벽에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죠. 잠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깼다. 이거는 뭔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50세 이상에서 기존에 느꼈던 두통과 새로운 양상의 두통, 통증을 느끼셨다면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두통은 뇌 압력이 올라가서 생깁니다. 반대로 뇌 압력이 너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두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발성 두개강 뇌합 저하증이라고 말하는 그런 병인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긴 어렵죠. 우리 뇌와 척수신경은 뇌척수액이라는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뇌척수액은 하루에 500cc씩 계속 만들어지고 흡수가 되고 순환하는 구조인데요. 이 둥둥 떠 있는 뇌가 이 뇌척수액이 누수가 되게 돼서 물이 빠지게 되면 뇌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뇌가 가라앉으면서 극심한 두통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런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은 굉장히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요. 환자가 일어서면 머리가 아픕니다. 누워있으면 머리 아픈 게 갑자기 씻은 듯이 사라지고요.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심한 경우 막 토할 것 같기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두통을 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두통은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진통제를 써도 전혀 듣지가 않아요. 어떤 주사를 맞아도 전혀 두통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찾아왔던 어떤 여성 환자분은 이러셨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거의 잘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심하게 두통을 느끼면서 선생님 제가 좀 죄송한데요. 머리를 좀 낮출게요 하면서 제 책상에다 머리를 이렇게 낮추고 본인이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를 낮추면 두통이 좀 덜해지고 머리를 세우면 너무 두통이 심해지는 거죠. 서 있게 되면 물이 아래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눕게 되면 물 빠지는 게 적어지면서 다시 뇌가 둥둥 떠있게 되니까 두통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요. 이런 환자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마치 MRI나 검사를 하러 옮겨갈 때 휠체어만 타도 너무 아파서 막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하러 병원 내에서 이동할 때 머리를 들지 않게 침대째 끌고 가서 MRI 검사를 한다거나 필요한 검사들을 하거나 시술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뇌혈관에 좋은 음식을 얘기하면 등푸른 생선, 대표적으로 연어나 고등어. 한국인들은 고등어를 많이 먹죠. 이유는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메가3라는 성분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고 이런 혈관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면서 뇌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색 육류보다는 생선, 연어나 고등어,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것이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추천드리는 음식이고요. 그 위에 견과류,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고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베리류,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단당류나 단순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물을 드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뇌혈관에 좋은 음식이 뭐냐, 뇌혈관에 좋은 영양제, 약 좀 처방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에서 그 효능을 자랑하는 수많은 뇌 영양제, 뇌혈관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영양제들이 진짜로 효과가 좋다면 왜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그 약을 처방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홍삼 같은 거죠. 우리가 홍삼을 아무 데서나 편하게 살 수 있고 그 약을 먹고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약들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허가가 되어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영양제나 뇌, 혈관 보충제를 제가 권유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일 드시는 음식,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먹어야 되느냐, 어떤 게 더 좋으냐, 어떤 걸 섭취하느냐보다는요, 어떤 걸 조절하고 피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 뇌혈관 질환 환자들의 70%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수축기 혈압, 우리가 높은 혈압이죠. 높은 혈압을 10만 낮춰도 뇌졸중의 위험성을 4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철판이 있어요. 근데 망치로 톡톡톡 치는 거하고 망치로 꽝꽝 칠 때하고 그 철판이 받는 영향이 달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망치들이 살아있는 평생 동안 24시간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 압력을 꽝꽝 치던 압력을 톡 치는 압력으로 조금만 줄여준다면 이 철판은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 특히 조금 젊으신 분들은 고혈압 약을 시작하는 것을 꺼려 하세요. 왜냐하면 고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내가 평생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50살인데 내가 지금 45세인데 지금 벌써부터 혈압약을 먹으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운동해보고 살도 빼보고 음식 조절도 해볼게요. 제가 좀 이번에는 혈압약 안 먹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운동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다 하시면서 일단 혈압은 약으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살도 빼시고 짠 음식도 피하셔서 더 좋아지시면 그때 가서 우리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어보도록 하십시다 라고 제가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조금 젊으신 분들 그리고 생활습관을 바꾸실 만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계획을 세요. 올해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혈압약을 줄여서 끊어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고혈압약을 나중에는 끊을 수 있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시작하는 거나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흡연은 가장 피해야 할 뇌졸중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복부 비만 같은 대사 질환을 줄이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은 뇌졸중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기적인 뇌혈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이럽니다. 저는 가족력이 있어서 해마다 건강검진 때 MRI를 찍습니다. MRA를 찍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회에서 권고드리는 뇌 MRI나 MRA의 검사 주기는 5년에서 10년 사이를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MRI를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두통이라는 병 너무나 흔하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1년에 한 번 이상의 두통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일반적인 두통하고 저희가 또 편두통이라고 얘기하는 병이 있죠. 이 편두통은 그 중에서 조금 다른 양상의 두통인데요. 편두통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여자한테 좀 더 많죠. 의사들이 항상 편두통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게 편두통이 한쪽 머리만 아픈 게 편두통은 아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마이그레인이라고 하거든요. 머리 전체가 아프고 욱신욱신 쑤시고 이거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두통이기 때문에 마치 심장이 쿵쿵 뛸 때마다 머릿속에서 혈관이 맥박이 치는 것 같은 그런 두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편두통의 가장 특징은 어떤 다른 전조 증상을 동반해요. 눈이 어른어링거리거나 시야가 어른거리거나 빛이 번쩍번쩍한다든지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명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전조 증상과 같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편두통이 생기는 원인 여러 가지 학설과 가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력한 거는 CGRP라고 얘기하는 편두통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어떤 메신저 물질이 있는데, 편두통이 생길 때 이 메신저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의 염증성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편두통의 진단도 사실 단순한 편두통인지 진짜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두통인지를 증상만으로 구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뇌 영상 검사를 해서 뇌에 다른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지, 즉 뭐의 종양이라든지 동맥류라든지 출혈 같은 그런 병이 없는 기질적인 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전제 하에서 증상을 보고 저희가 편두통을 확진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편두통이 진단되게 되면 편두통을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사실 편두통은 다른 일반적인 1차성 두통하고 달라서 진통 소염제에 잘 듣지가 않습니다. 타이레놀을 먹는다거나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도 잘 조절되지가 않아요. 고대의 역사부터 따져보면 옛날에 머리에다가 뼈에다가 구멍을 내서 편두통을 치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머리뼈에 구멍을 냈겠습니까? 중세 때는 우리가 아편을 써서 편두통을 치료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00년대, 60년대, 70년대 들면서 진통 소염제들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요. 한 20년 전부터 편두통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트립탄이라는 약이 개발되면서 편두통 치료는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먹고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편두통 전조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 약을 드십시오.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약을 먹고 많은 환자들이 편두통이 호전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편두통은 완치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한 번 획기적인 편두통 치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유발하는 CGRP라는 그 물질을 억제해주는 약, 그게 먹는 알약으로도 나오고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게 되면 편두통 약을 먹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편두통의 강도도 낮아지고 증상이 생기는 횟수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있고요. 미용으로 맞는 그 보톡스를 머리와 승모근 목 쪽에 맞으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편두통을 치료하는 것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새로운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핸드폰을 또는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 넣어놨어요.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보이스 피싱이 있죠.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그런 노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시는 거겠죠. 치매야말로 빨리 발견할수록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치매 초기 증상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치매야말로 골든타임이 중요한 병이라고 생각해요.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외국 논문 학술지에 의하면 환자들이 치매 증상을 느끼고 병원의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평균적인 시간이 4년 걸린다고 합니다. 깜빡깜빡할 때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고 병원에 진료받은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치매야말로 빨리 발견할수록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치매 초기 증상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치매를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죠. 이 알츠하이머 병은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로 이 병을 일으키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에 찌꺼기가 자꾸 끼면서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병인데요. 저희가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치매 증상이 발생하기 이미 10년 전부터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즉 치매를 유발시키는 이상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처음에 쌓이기 시작할 때는 증상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뇌가 이미 많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저희가 치매 치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기 전에 빨리 치료에 개입을 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년씩 증상이 있는데 기다리시지 말고 예전과 달리 깜빡깜빡거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특히 최근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학원비를 냈는데 학원비를 또 냈어요. 이러기도 하고 자제분들이 오셔서 어제 분명히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얘기하니까 그 대화했던 내용 자체를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최근 기억들을 자꾸 깜빡깜빡 잊는 증상이 생기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리나 운전, 장보기처럼 늘 하던 일인데 갑자기 실수가 많아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길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잃는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이 뭐 아침인지, 저녁인지, 몇 월 달인지 이런 것들을 헷갈리기도 하고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평소에 다니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언어 사용. 자꾸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다. 아, 그거 있잖아. 그거 뭐더라. 자꾸 명사가 생각이 안 나는 것. 이것도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핸드폰을 또는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놓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외국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판단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이스 피싱이 있죠. 어떤 경우는 정말 교묘하게 속을 수밖에 없는 보이스 피싱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그런 노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돈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판단력이 저하되는 것이 치매의 초기 증상의 하나고요. 마지막 7번째가 성격 변화입니다. 과거랑 다르게 짜증을 자주 내고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사회적인 모임이 있을 때 모임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거나 이런 경향이 강해지는 것도 치매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몇 살부터 치매를 걱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영츠하이머라는 말이 있는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 진료실에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40대 후반이나 50대 초중반 한참 직장에서 왕성하게 일을 하는 나이에 그리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지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 치매가 혹시 오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물론 우리 뇌는 30대 중반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이 되면 과거보다는 확실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배우 이름, 단어, 명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증상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마치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자꾸만 감소하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현대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런 브레인 포그 증상이 다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너무 많은 디지털 이용 이런 복합적인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증상들 다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나빠진 기억력이 좋아질 수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뇌의 가소성 이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는 뇌세포는 한번 죽거나 노화가 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는데요. 뇌를 많이 쓰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하다 보면 뇌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 다리들이 새로 발생하면서 다시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브레인 포그 증상이 있으시면 논문에서 나온 의사한테 찾아가기까지 4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4년씩 기다리시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의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매랑 우울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전적으로 봐도 우울증과 치매를 유발하는 공통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죠. 치매가 발생하거나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울증이 심해지면 마치 치매 증상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사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들었을 때 그 말을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흘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반복하고 어제 했던 말을 또 잊어버리니까 마치 치매 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치매가 있으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말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노인 우울증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감별하고 구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경우는 우울증을 치료하면 치매 증상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치매가 잘 치료되면 우울 증상도 같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치매 환자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몇 가지 뇌의 병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두증이라는 병인데요.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서 어떤 중년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점점 말하는데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마치 치매가 오신 것 같다고 해서 가족분들이 모시고 오셨는데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일반적인 치매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셨어요. 그래서 영상검사를 했고 MRI를 찍었더니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뇌척수액이 차 있는 곳을 뇌실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뇌척수액이 흡수가 안 되거나 너무 과잉으로 생기게 되면 이 물주머니가 커지게 되면서 뇌를 압박하게 돼요. 그러면 뇌가 압박함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마치 치매 환자 같은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환자는 그 수두증을 치료하고 그 치매 증상이 깨끗이 좋아지셨습니다. 또 한 가지에는 70대 여성분인데 다른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한 2년째 드시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오셨을 때는 치매 증상이 갑자기 조금 더 심해지신 것 같다. 치매가 악화되신 것 같다 하셔서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제가 뇌 MRI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뇌종양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뇌종양이 있으면서 이게 점점 커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마치 치매 환자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던 거죠. 즉 뇌의 기질적인 이상, 뇌의 종양이나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 같은 기질적인 이상으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 영상 검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이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치매련이 이렇게 다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 뇌의 기질적인 병들이 마치 치매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영상 검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피해야 될 행동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잘 아는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은 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얼마 전에 제가 잘 아시던 어떤 유명한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도 좀 나이가 있고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뇌 MRI를 찍으셨는데요. 그분 굉장히 유명하신 외과 의사셨어요. 근데 뇌 MRI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뇌가 굉장히 심하게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선생님 이 결과가 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근데 그분은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 주량도 세시고 하시기 때문에 술을 즐겨 하셨고 많이 드시는 걸로 유명하셨던 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알코올에 노출되니까 머리를 많이 쓰시고 본인이 의사이시지만 생각보다 뇌는 굉장히 많이 손상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친 알코올은 뇌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소주 한 2병, 3병 먹어도 끄떡 없었는데 며칠 전에 소주 한 병도 다 안 마셨는데 필름이 끊겼다고 저희가 얘기하죠. 블랙아웃 되는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혹시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뇌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MRI를 찍어보면 술을 많이 드시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뇌가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뇌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안 좋은 그런 결과들 저희가
백질 변성이라고 해서 뇌에 하얀 점들이 많이 끼게 되는데요. 그런 소견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치매에 굉장히 치명적인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치매라는 것은 다른 모든 병들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유전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죠. 타고난 거고요. 다만 우리가 노력하고 관리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생활습관 부분인데요. 치매 예방하는 생활습관에서 저희가 PMS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어 약자의 P는 피지컬, 즉 신체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 있는 쥐는 그냥 걸어다니게 하고 한쪽의 쥐는 계속 달리기를 시킨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쥐의 뇌를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많이 한쪽 쥐 그룹에서 우리가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라는 부위가, 뇌의 해마 부위가 더 볼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운동을 하게 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꼭 쥐 실험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 운동을 열심히 한 그룹과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 뇌 MRI를 찍었을 때 해마가 더 볼륨이 증가했다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즉 신체적인 운동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PMS의 두 번째 M은 멘탈 액티비티입니다. 즉 정신 활동인 거죠.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죠. 근육 운동을 합니다. 무거운 것도 들고 역기도 들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신활동을 많이 할수록 뇌도 더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뇌 기능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뇌를 많이 쓰는 행동을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PMS에서는 소셜 액티비티입니다. 즉 사회적인 관계나 활동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 꼭 치매가 많이 진행되시고 좀 심하신 분들이 오시는데요. 가족분들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집 밖에를 절대 안 나가려고 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시라고 하고 사람들도 만나라고 해도 집안에서만 콕 박혀 있어서 안 나가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좀 제발 좀 혼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치매가 진행된 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십니다. 사회적 고립인 거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행동들은 치매를 훨씬 악화시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시니어 연세 있으신 분들을 데이케어 센터에서 아침에 집으로 모시고 오셔서 모시고 가고 그 안에서 계속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요즘엔 저녁까지 먹고 집에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있는 테니스장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저는 그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걸 보면서 저게 굉장히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PMS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몸을 움직이고 걸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멘탈 액티비티. 공을 일로 칠까 저쪽으로 칠까. 그리고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이게 마치 당구나 미니 골프 비슷한 게임이기 때문에 승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써야 됩니다. 즉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셜 액티비티. 사람들과 같이 하고 떠들고 웃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회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국립보건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잠을 자거나 4시간 이하로 잔 그룹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잠을 안 자면 뇌에는 자꾸만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치매, 우울증 이런 질환들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단기간의 수명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고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당뇨병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죠. 그렇다면 건강한 잠, 수면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연 잠을 몇 시간 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연구 논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7시간 잔 뇌하고 4시간만 잔 뇌를 비교하는 실험이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이죠. NIH라고 말하는 그 연구에 따르면 매일 7, 8시간 동안 잔 사람들이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평균보다 한 20% 정도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하루 4시간 이하로 잔 그룹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주의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또 이 사람들의 MRI를 찍어봤더니 우리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기능이 훨씬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7시간 수면이 기억력, 판단력, 기분, 인지기능 가장 이상적인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6시간 이하로 잠을 자거나 오히려 9시간 이상 잠을 너무 많이 잔 경우도 인지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10년 전에 미국 대학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뇌에 있는 글림프 시스템이란 건데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뇌에 있는 청소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주변에 임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그러면 임파선이 붓고 목이 붓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임파선이란 건 말 그대로 몸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균이나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걸러주고 우리 면역 시스템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뇌 쪽에 있는 임파선, 글림프라는 것이 뇌에도 임파선이 있기 때문에 뇌에 있는 찌꺼기들을 걸러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뇌에 있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식기세척기는 밤에 잠자는 동안에 작동을 하게 돼요. 특히 우리 잠자는 수면 중에서도 우리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누는데요.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 시간 동안에 이 글림프 시스템, 이 식기세척기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를 그 시간에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얕은 잠을 자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 어제 먹었던 음식 그릇들이 아직 청소가 되지 않은 채로 다음날 다시 밥상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잠을 안 자면 뇌에는 자꾸만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다 보면 치매, 우울증 이런 질환들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많이 자고 오래 잘수록 더 뇌에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연구 논문들에 의하면 9시간 이상 잠을 과도하게 자는 것도 뇌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 주말 되면 이제 출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니까 내일은 늦잠을 푹 자야지. 그러니까 그날 전날 밤도 일부러 늦게 자고 다음날은 늦잠을 자는 그것을 우리가 외국 갈 때 제트랙이라고 하죠. 시차라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면의 패턴은 사실 수면의 질과 수면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 리듬이 깨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수면에 관여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도 균형을 잃게 되고요.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면 장애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브레인 포그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감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9시간 이상 잠자는 사람들 우울증 위험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오히려 인지 기능을 더 떨어뜨린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뇌가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9시간 이상의 단기간의 수명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고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당뇨병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 오래 자면 개운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이유는 우리의 생체 리듬, 생체 시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시간 이상의 너무 많은 잠을 자는 것이 뇌 건강에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점점 잠자기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많은 이유들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멜라토닌 호르몬을 예를 듭니다. 20대에 비해서 50대로 가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양이
5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또 그거 외에도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2번, 3번 정도 깨고 깨다 보면 다시 잠이 들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도 노년기에 좋은 수면을 얻기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복용하는 약물도 많아지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도 예민해지고 나이가 드실수록 질 좋은 잠을 자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잠, 수면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의 양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수면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보다 짧거나 너무 길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나 비만, 당뇨, 우울증,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는 이런 건강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우리 수면은 렘 수면 과 비렘 수면이라는 것으로 나누는데요. 렘 수면은 우리가 잠자면서 막 꿈을 꾸는 약간 선잠을 자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렘 수면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잠자는 동안에 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은 계속 사이클을 이루면서 6, 7번의 반복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의 기간이 너무 짧으면 7시간을 잤다 하더라도 충분한 뇌의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수면, 비렘 수면 기간 동안에 뇌가 해독이 되고 세포가 재생이 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번 잠자는 시간 동안에 중간에 깨지 않고 7시간 동안에 통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면의 규칙성이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는 거죠. 많은 수면학자들이 권유드리는 것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잠드는 시간을 결정하는 거죠.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서 잠자기가 힘들고 불면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그거 하고요. 주무시는 방에 TV가 있습니까? 이걸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최근 들어서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우리 스마트폰이죠. 사실 지금 이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밤에 동영상으로 이걸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너무 재밌고 다극적인 동영상이나 화면들이 많기 때문에 뇌가 점점 각성을 하게 돼서 좋은 수면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 또 TV도 마찬가지죠. 잠자는 방에 TV가 있으면 TV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과 말소리 이런 것들로 뇌가 계속 각성되기 때문에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스마트폰을 잠자리에서 멀리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불면증이 있을 때 아예 잠을 자지 못하고 뇌가 쉬지 못하는 것보다는 수면제라도 복용을 해서 어느 정도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수면제를 의사들이 처방하기를 조금 꺼려하고 환자분들도 수면제를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은 이 수면제라는 약이 갖고 있는 의존성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약에 대해서 생기는 신체적인 의존성도 있고 정신적인 의존성. 내가 오늘 수면제를 안 먹었더니 잠이 안 오더라. 수면제를 먹었더니 마음이 놓이면서 잠이 잘 오는 정신적인 의존성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그 수면제 약은 지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우리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가 훨씬 더 뇌 건강에는 좋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제가 아까 전에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과정,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면 똑같이 7시간을 잤는데 쉽게 말하면 뇌의 청소기는 덜 작동을 하는, 즉 뇌의 찌꺼기는 덜 배출해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뇌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과로하는 것을 피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뇌를 청소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면 환경을 유도해서 수면제 없이 잘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뇌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환자분들께 수면제 처방보다는 멜라토닌 약을 처방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멜라토닌 약은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복용을 하고 동시에 같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는 그 루틴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 약은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먹었다고 금방 잠이 오지는 않지만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내 몸에 있는 생체 시계를 조절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저는 수면제보다는 멜라토닌 호르몬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